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이 부동산 갖고 난리법석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풀렸는데 집값 상승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진짜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하락을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동산 폭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화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뿌려져 있는 유동자금을 이제 잠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다주택자였는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집가격이 크게 폭락을 할 텐데 지금 주택을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실거주자인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격이 하락이 될 텐데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연 폭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요인들을 함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미 연준에서요, 내년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이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에 이 테이퍼링은 끝날 것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빨라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간표, 연준 곧 테이퍼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곧 시작이 되면 내년 중반에 끝날 것이고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지금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 유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은 쌓이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게 되면 매수자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라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돼서요, 이제 미국의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2일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연준은 이날 곧 자산 매입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에 유동자금을 풀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산 매입 축소를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기조의 끝을 알리는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11월부터. 그러니까 올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테이퍼링 이후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미국에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 매월 12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200억 달러. 그러니까 국채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4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서 이거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매월 1200억 달러를 미국은 시장에다가 돈을 풀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경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동성을 더 이상 안 하고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이 2022년 중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어떻게? 매월 채권 매입 규모를 $150씩 줄여서 8개월 후에는 채권 매입을 0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11월부터 매월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가지고 8개월 이후에는 채권 매입 자체가 없어지니까 8개월 이후에는 연준에서 시장에 돈을 푸는 일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시장에 돈을 푸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은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금리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서민이라든가 가계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테이퍼링은 뭐예요? 돈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해서 돈을 잠그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금리가 인상이 돼서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은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세계적인 경기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라고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테이퍼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테이퍼링은 왜 시작하냐, 왜 테이퍼링이라는 카드를 꺼냈냐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지금 비상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은 뭐 서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도 한 달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비상이 걸렸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집값도 엄청나게 들썩거리고 있다. 뉴욕 아파트가 32년 만에 최다 거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이 부동산 갖고 난리법석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풀렸는데 집값 상승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많이 풀려진 돈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산 속으로 흘러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동산을 다른 나라보다 너무 사랑하는 나라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흡수가 된 것 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 및 주요 선진국들이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최대 거래량과 최대 상승장을 부동산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랑 좀 틀린 게 있어요. 유동성 장 플러스 뭐예요? 공급 부족이죠. 전세 물량 부족, 그리고 이제 실거주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 자체가 부족이다 보니까 유동성 플러스 공급 부재로 인해서 어쨌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큰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온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인플레이션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네요. 소비자 물가가 6개월째 2%대로 지금 상승 중이고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 2.5%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물가 상승률도 9년 만에 2.6% 상승. 그러니까 모든 게 최고가 상승이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물가도 1.9% 상승을 했고요.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 서민들 정말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원료 상승으로 4분기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당분간 이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뭘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금리로 잡겠다는 겁니다. 과연 금리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만약에 금리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도 제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휘발유, 중국은 석탄, 유럽은 천연가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물가가 아니라 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공포는
이유는요, 왜 심각하냐면 이게 금리로 제가 봤을 때 이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천연가스가 갑자기 뭐 조금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중국에서 석탄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휘발유를 막 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유를,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공포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시장은 계속해서 물가 상승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유가가 7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유가 7년 만에 최고가, 석탄 13년 만에 최고가. 우리나라 부동산만 최고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가와 에너지들도 최고가네요. 천연가스가 1년 만에 2배로 올라섰고요. 연쇄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연쇄적인 인플레이션, 다른 상품에 대한 기초제이기 때문에요. 연쇄적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타격으로 전 세계 서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인플레이션. 얼마 전에 그래서 파테크 얘기도 나오고 계란값 폭등 한 번 또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달러를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기저귀부터 자동차까지 안 오르는 물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상 최대치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팩트는 뭐다?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물가가 상승 중이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물가도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하락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진짜로 부동산이 하락을 할까? 그리고 과거에도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짜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하락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건 뭐냐면, 대출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을 내놓을 거란 얘기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수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조정 내지는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금 연일 신고가 상승 중이고,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매물이 없어서 난리죠. 특히 이 전세에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굳이 그러니까 미국의 테이퍼링이 우리가 과연 걱정할 만한 수준이냐,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과연 걱정할 만한 수준이냐라는 거죠. 한국은 금융 테이퍼링을 이미 시작했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이미 가계대출 중단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미 가계대출이 중단이 됐고, DSR로 인해서 대출 자체가 사실상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이번에 이걸 대출 총량제로 인해서 시중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대출에 대해서 문을 닫기 시작했죠.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등등 해서 대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죠.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금 좀 중단을 하네, 안 하네,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에 유입되는 각종 대출들을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금리는, 가상금리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때요? 심상치가 않죠. 연말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라고 발표를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한 달 전에 또 그런 발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금융 테이퍼링은 시작했습니다만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진짜로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면 정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한번 봤잖아요. 한국은 이미 금융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승 중이네요. 그죠? 상승 중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 금융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금리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금리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이긴 합니다만, 금리 하나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금리라든가 인구 증감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가계소득이라든가 매수 심리라든가 수급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에서 뭐 한 3.5%로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떤 지역을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 성장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가계 소득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수급 상황을 보니까 공급이 전혀 되지를 않아서 주택 시장이 상당히 패닉 상태,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1.5%, 무려 1.5%나 올랐다고 가정을 하고, 금리가 1.5%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증가를 하고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가계소득도 증가하는데 그 지역에 공급이 없다면 과연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마이너스 제로금리입니다. 0%대 제로금리고요. 0% 제로금리라는 건 뭐냐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계소득도 안 좋은데 아파트 공급은 차고 넘쳐서 공급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금리가 아무리 0%고 유동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매수 심리가 과연 좋을 거냐라는 거죠. 그건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금리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할 거네, 드디어 때가 왔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의 유튜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긋지긋하죠. 아주 그냥 인구 감소와 금리 인상입니다. 그죠? 자, 인구가 감소되고 금리가 인상이 결과적으로는 될 거니까 앞으로 폭락장이 온다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인구 감소되는 거 맞죠? 전체적인 인구 총량은 감소되지만 특정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간과한 거고요. 그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인상은 되지만 과연 이 금리 인상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이 원인 하나가 될 것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태까지 여지껏 최근 몇 년 동안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거래량의 50% 이상이 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래량의 50% 이상이 갭 투자라는 건 뭐냐면 대출을 받지 않고 샀다라는 거고요. 9억까지는 또 대출을 40%밖에 안 해줘요. 15억까지는 9억에서 15억 구간은 또 20%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대출금이 과거랑 또 많이 틀린 게, 과거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8억을 대출해줬어요. 근데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에 4억 5천 대출 받기도 정말 힘들죠. 무주택자들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물론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매물이 쌓이거나 대출금리 감당을 못해서 급매로 내내서 매물이 쌓여서 그냥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과연 올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죠. 그죠? 아직 주택을 구입 못하신 분들한테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 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오겠지만 큰 파장이 이를 정도의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규제에 의한 세금 증세
정책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다 뭐예요? 중과세죠. 그죠? 취득세, 중과세, 보유세, 재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역시 중과죠. 근데 이 중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세금 폭탄급 보유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뭐 거의 다 뺏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뺏는 거예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비과세죠. 근데 이제 실거주 안 하면 그것도 일반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2주택자, 3주택자로 가면 70%, 80%면 거의 수익이 없을 정도의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세금 폭탄 정책이에요. 규제에 의한 세금 폭탄 정책을 진행하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고가 상승장입니다. 최고가 상승장. 근데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죠.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카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취득세가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보유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주택자들이 지금 계속 집을 사는 걸까요? 올 1년 동안 거래되는 전체 주택수 중에 과연 무주택자들이 산 게 몇 프로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그리고 양도세 낼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최고가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금리 인상 카드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인상 카드에 과연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을 느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금리가 과연 그럼 올라가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갈 것인가? 1년에 4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약 1%의 금리 인상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지만 금리는 한 번 올릴 때 0.2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럼 1년에 8번, 9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정말 많이 올리면 1년에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약 1% 정도의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요. 뭐 2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되면 약 2% 정도, 그것도 1년에 4차례나, 무려 4차례나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감행을 해야지 2년에 걸쳐서 약 2%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갭 투자가 50% 이상이고요. 나머지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하신 분들도 역시 과거에는 주택 가격의 70%에서 80%의 대출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많아봤자 40에서 50%의 대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과연 많은 분들이 보유하시는데, 물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거처럼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닥쳐서 급매물이 나올 일은 별로 없다. 지금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있으면 2주택, 3주택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주택이 10채가 있든 30채가 있든 혹은 3채가 있든 2채가 있든 두세 채가 다 대출을 끼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뭐예요? 금융적으로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규제에 의한 세금 증세 정책 와중에도 지금 최고가 상승장인데 여기에 금리 인상 카드가 하나 더 붙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부동산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장의 매물을 토해낼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여러분. 저는 꼭 누구한테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저 높으신 분한테 한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 메간 그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앙은행은 최악의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왜? 인플레이션은 막아야지 되죠.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지 되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과연 인플레이션이 막아질까? 금리를 올리면 또 각국에 있는 서민들이 또 고통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중앙은행의 대응이 제각각인 것은 그만큼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일종이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7년 만에 최고가를 찍은 국제 유가가 대표적인 거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7년 만에 최고가를 찍은 국제 유가가 대표적인 거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지금 4년 만에 최고가를 찍은 주택 가격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공급이 부족한데 과연, 그죠?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본다면 공급이 부족한데 금리 인상으로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이냐라는 거죠. 전통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은 경제적인 수요를 높이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출이 급증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죠? 지출이.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지출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차입 비용이 커져서 기업과 가게의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급망이 붕괴되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노동력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메간 그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 영국 중앙은행이죠.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을 쓴다고 해서 부족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풍력 발전에 필요한 바람도 많이 불지 않는다. 부족한 운전기사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섣부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치명적인 정책 실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정책을 쓴다고 해서 부족한 반도체 공급이라든가 석유나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풍력 발전에 필요한 바람도 불지 않는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족한 운전기사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치명적인 정책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꼭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학과 교수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는 생각이 전혀 많이 틀리네요. 근데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어쨌거나 금리 인상을, 통화정책을 쓴다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이 난리법석입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선 효과죠.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거주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행을 했고. 그런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네가 실거주를 못 하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일단 대출이 안 나오니까 갭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갭 투자를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풍선 효과라는 거죠. 대출이 안 해주니까 갭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 갭 투자 해놓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네가 들어가서 살아. 그러면 되잖아. 이거를 정부에서 알려준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카드가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공급망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고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됐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미국은 테이퍼링을 통한 금리 인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시장 기능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해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가치 투자에 좀 집중할 때이다. 어쨌거나 테이퍼링은 현실화 될 것이고요.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겠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더라도 전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1년, 2년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투자 패턴, 그러니까 묻지마식, 아무데나 무조건 다 사서 오른다라는 이런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앞으로는 철저히 어디에 입지와 가치에 집중을 할 때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지역과
미래 가치라든가 내재 가치가 충분히 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가치 투자에 집중할 때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뭐예요? 황금성이다. 지금은 무조건 황금성이다. 황금성이 높은 지역과 상품에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그죠? 황금성이 높은 지역과 상품에 투자를 해야지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시장이 안정적인 지역이어야지 됩니다. 임차인 시장. 요즘 깡통 전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지방 소도시 같은 데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임차인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지역에 들어가야지 되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와 내재 가치가 풍부한 곳이어야지 됩니다.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은 그 지역의 뭐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업무타운이라든가 발전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이고요. 내재 가치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가치인 거죠. 현재의 가치. 현재의 가치가 높다는 건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차인 시장이 풍부해야지 되고 수요가 많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되거나 개발이 되는 지역과 그 지역들 중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 실수요라든가 투자라든가 임차인 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좀 선별해서 앞으로는 진짜로 정말 괜찮은 지역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가벼운 물건,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액 투자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황금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출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대출 잘 많이 해주고,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분양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별해서 철저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출 비율이 높은 지방의 분양 시장은 좀 투자를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곽 지역에 특히 실거주자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 보면 특정 지역에 개발된다고 해갖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못 나옵니다. 과거에 십몇 년 전에 뭐 대표적인 데가 뭐 인천 분들 좀 속상하겠지만 인천이 그랬잖아요. 인천의 대규모 택지 개발 주변이라든가, 그렇죠? 루원시티 특히 그런 지역이라든가 인천의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런 외곽 지역에. 그런 지역은 과거에 인천 지역은 100% 다 투자자들이 들어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 외곽 지역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좀 투자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어떻게? 금융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인상될 거다. 지금 1년 전에 사신 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놀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놀라는 게 없습니다. 왜? 금리 인상되는 걸 너무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출 규제는 우리가 하도 많이 지금 들었고, 실제로 몸으로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글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얼마나 많은 이게 악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악재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요, 여러분들 투자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돼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시죠? 남들은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하는데 도대체 뭘로 벌었을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재개발, 재건축 복잡하시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보시죠. 안전한 투자, 높은 수익률. 여러분의 미래가 미래가 바뀝니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뀝니다.